네, 안녕하십니까. 제8장 음식물 처리 기술 및 유지관리 실무 강의를 맡은 상리사업소의 김낙현입니다. 저희 강의는 총 7개 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사항, 주요 공정, 그 다음에 반입 및 전처리 설비, 혐기성 소화 설비, 소가스 이용 설비, 소화 슬러지 처리 설비, 악취 제거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인간의 식생활 과정에서 유용성이 없어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전체를 그 음식물 쓰레기로 칭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 단계, 발생 지점, 자원화 방법, 자원화 제품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률 용어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요 두 단어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이때까지 변해왔던 그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생활 폐기물과 함께 혼합 배출되어 매립 소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매립될 경우 2차 환경 오염이 유발되는 현상이 있어서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접 매립 금지하는 그 법률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서 자원화 정책이 그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정책 변화를 보면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왔으며, 1997년부터 그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직접 그 매립이 제한되었으며, 1998년부터 전국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 정도 유예 후 2005년 1월부터 시 단위의 모든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직접 매립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는 크게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활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그 자원화 사업에서는 사료화와 퇴비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이 사료라든지 퇴비화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는 판로상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재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쪽으로 자원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음식물 폐기물을 분해해서 유기물로 전환하고 이를 비료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매립이나 소각 처리에 비해서 대기나 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수 비용도 많이 투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바이오가스와 악취가 같이 발생하므로 악취 저감 대책이 또 필요한, 2차적으로 또 추가 비용들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물리적 조성으로 주 성분은 곡류,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가 한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소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 5% 정도의 그 이물질이 포함되어 반입되고 있으며, 그 이물질에는 뭐 뼈 종류, 그 다음에 조개 껍질, 뭐 이런 무기물 성분들이 제일 많이 있으며, 간혹 그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 뭐 이런 이물질들이 같이 포함돼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의 3성분이라고 하면 함수율, 유기물, 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요인으로 꼽자면 함수율과 유기물 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율은 73%에서 한 85%, 유기물은 6.3에서 20%, 회분은 1.8에서 19% 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음식물 성상은 계절별이나 그다음 배출원별, 그다음에 처리되는 처리장별에 따라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특징입니다. 고농도의 고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낮은 pH와 높은 염도로
염도를 가지고 있고 고용물의 농도는 약 20% 정도이고 점도가 높으며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설비 고장이라든지 설비의 부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성 소화조에서 상당량 분해된 COD로 인해서 실제 CMB도 낮아 폐수 처리 공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배출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음식물 처리장이 일요일 날 가동을 안 하는 관계로 대부분 월요일 날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량이 가장 많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균 반입량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별로는 김장철이나 명절 이후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김장철 배출량은 그 현기성 소화조에서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 침출수의 증가라든지 겨울철은 음식물이 동결되는 그런 계절적 특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주요 발생원은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중에 70% 정도가 가정 및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30% 정도는 급식설이나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원별 음식물 쓰레기 성상을 보면 가정에서는 조리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고, 음식점이라든지 집단 급식소, 웨딩 뷔페 등에서 뷔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절반 이상이 먹고 남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그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주요 공정 및 운영 설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일반 흐름도를 보시면 일반 폐기물이 반입되어서 반입장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진 그 음식물들은 현기성 소화 설비로 반입되어서 거기서 가스가 발생되면 가스를 재이용하는 설비로 이송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스가 생산된 이후에 소화 슬러지를 인발해서 탈수 계획으로 만들고, 또 거기서 나온 탈리 여액은 폐수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한 후 하수 처리장으로 연계하여 방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부하량이 높기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의 연계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리 중 음식물의 슬러지 감량 처리 공정과 수처리 공정은 하수 처리 시설의 수처리 공정과 슬러지 공정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은 하수 분야 설명 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내에 설치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개요입니다. 공단 내에는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신천 하수처리장과 상리 하수처리장에 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신천 음식물 처리장은 시설 용량이 1처리 200톤, 상리는 1처리 300톤으로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발생되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 6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5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민간에서 100톤 정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도입니다. 신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정도입니다. 처음에 음식물이 수거되어서 계량시설을 통해서 투입호파로 들어오게 되고, 뒤쪽에서 파봉, 파쇄, 선별기, 그래 분쇄기 등을 통해서 음식물이 파쇄가 되고, 비닐 제거기 등을 통해서 협작물이 걸러지는 전처리 공정을 거친 후 하수처리장 소화조로 이송되어 처리되는 전처리 시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정도입니다. 상리 음식물 처리장은 신천 음식물 처리장과 다르게 소화조와 뒤에 폐수 처리 공정까지 가지고 있는 음식물 처리장으로서 음식물을 전처리한 후 소화조로 이송하여 자체적으로 소화가스를 발생시키고, 거기서 나온 그 소화액을 협점물 처리기로 처리하여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고 탈수 공정을 거쳐서 폐수 처리와 케이크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입 및 전처리 설비입니다. 반입 설비는 음식물 반입 차량에 의해 수거된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하고 저장하는 장소를 말하며, 음식물 폐기물 반입장, 그 다음에 저장 호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반입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건더기와 침출수가 비중 차이로 인해서
컨베이어 내부에서 음식물이 이송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베이어 하부에 침출수 배출구를 설치하여 침출수를 제거하고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평소보다 음식물 폐기물이 과다 유입되어 설비가 고장되거나 호파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평상시 저장 호파의 여유를 감안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동결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 해동을 위하여 열풍기나 열선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비의 운영상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혹시나 시험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깊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처리 설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포함된 비닐, 철제류, 조개 껍질 등의 이물질을 파쇄하고 선별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기성 소화 효율을 높이고 후속 공정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비 또한 설치하고 운영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중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 파쇄 목표 입경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파쇄가 크게 이루어질 경우 후속 공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10에서 20mm 이하로 계획하여 파쇄를 해야 되며, 컨베이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크류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45도 이하의 경사각을 유지하고, 플레이트 컨베이어는 20도 이하의 경사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설비에서 유분 제거 설비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린 설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내에 포함된 이물질을 파쇄 공정 전에 분리하여 파쇄 효율을 증가시키고 후속 설비의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하지만 상리와 신천 음식물 처리장에는 해당 스크린 설비가 단독으로 설치된 것은 없고 다른 설비들과 포함돼서 같이 스크린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은 파봉 파쇄 설비입니다. 폐기물 입경이 큰 음식물 폐기물을 파쇄하기 위한 설비로서 1차 파쇄기를 이용하여 10에서 20mm 이하가 되도록 음식물을 파쇄하고, 2차 파쇄기는 비교적 가벼운 이물질과 작은 금속류들, 그 다음에 단단한 이물질들을 자동 선별하면서 파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쇄기들은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베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전처리된 유기성 폐기물을 후속 공정으로 이송시키는 설비입니다. 그 구조와 특징은 주로 저희 음식물 처리에서 사용되는 컨베이어 종류는 스크류 컨베이어, 그다음 플레이트 컨베이어, 그다음 뉴베틱 컨베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스크류 컨베이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크류 컨베이어의 특징은 좁은 공간에서 설치 적용이 가능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슬러지 협작물 등 이송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컨베이어의 특징입니다. 플레이트 컨베이어 같은 경우도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수직, 수평 동시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물질의 막힘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컨베이어입니다. 그리고 뉴매틱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음식물 처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컨베이어의 특징은 수직, 수평 동시 이송이 가능하고 공합 이송으로 공기 사용량이 과다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펌프류입니다. 펌프류는 전처리 과정 후에 현기성 소화조에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에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장소, 목적에 따라 적절한 펌프 사양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펌프의 종류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주로 사용되는 펌프는 원심 펌프, 용접식 펌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용접식 펌프에는 또 자이로 펌프, 모노 펌프, 피스톤 펌프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특징을 보면 원심 펌프는 용접형에 비해 진동이 적고 구조가 간단해서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토출량을 압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용접식 펌프 중 자이로 펌프는 섬유유처럼 유연성이 있는 이물질에 감김이 적고 유체 점도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유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구동 중 이물질 걸림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노펌프는 주로 약품 펌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는 펌프이며, 고용물의 농도가 높고 점성이 많은 유체에 적합한 펌프입니다. 이 펌프 부분도 하수 처리장 유지관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내용으로서 하수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할 내용입니다. 그럼 펌프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 번쯤은 더 시험 전에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공정 중 성상에 따라 점성이 있는 슬러지, 스컴, 협착물 등 성상에 따라 적합한 펌프를 선정해야 하며 음식물 폐기물 내의 이물질에 의한 마모 및 부시에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막힘이 없고 청소 등을 위한 분해 정비가 용이한 펌프를 선정해야 되며 설치 대수는 예비 대수를 포함해서 2대 이상을 설치하고 고장류 유지 보수 시에도 정상적인 이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상별 요구사항입니다. 펌프를 선정하기 전에 음식물의 성상에 따라서 전철이냐, 소화조 유입 부분이냐, 소화조 슬러지냐, 탈리액이냐에 따라서 TS라든지 정수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펌프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기성 소화 설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현기성 소화는 밀폐된 탱크에 슬러지를 투입하면 미생물의 작용으로 슬러지 속의 유기물이 비교적 안정된 유기물 또는 불확성 무기물로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슬러지 소화 과정은 소화 온도에 따라서 약 55도를 경계로 고온 소화와 중온 소화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유기물을 분해시킬 때 현기성 세균은 유기물 중에 산소 및 수중에 아지산염, 질산염, 황산염 등의 화합물 중에 산소를 이용하고 분해된 산물로서 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탄산가스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기성 소화를 크게 나눠보면 산발효와 메탄 발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발효는 유기물 중에 그 탄수화물은 보다 간단한 구조로 당류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유로 분해되고 지방질은 글리세롤이나 지방산으로 가수 분해되는 단계입니다. 메탄 발효는 가스 과정에서 앞에서 생성된 유기산의 절대 현기성의 메탄 생성균에 의하여 가스 상태의 최종 생성물이 생산되는 과정입니다. 소화의 균형이 유지될 때는 산발효와 메탄 발효가 동시에 진행되고 소화 반응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소화조 내부의 교반과 수온을 강원시켜서 높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조입니다. 전철 설비와 소화조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립사업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화조는 건식 원통 소화조 2기, 습식 수평형 소화조 1기, 총 3기가 운영하였으나 개선공사를 통해서 원통형 소화조 2기, 수평형 소화조 3기, 총 5기를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화조의 교반입니다. 소화조 교반은 소화가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생물과 유기물이 원활히 접촉할 수 있도록 내부의 음식물을 섞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반 방식에는 기계식 교반과 펌프식 순환, 가스식 교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물 처리장이나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도 기계식 교반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모터를 이용해서 교반 장치를 구동하여 소화조 내를 혼합시키는 방식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운영 조작이 쉽고 스컴 제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반 장치가 고가이고 2년에서 5년마다 교환해 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펌프식 순환입니다.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슬러지를 순환하여 소화조 내부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운전 조작이 쉬우며 설비가 경제적인 장점이 있고 많은 전력 사용량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스식 교반입니다. 소화조 내에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식으로 상하 혼합력이 강하고 균일한 혼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비가 비싸고 높은 전력비를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반 방식은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화조의 교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교반 효율 평가 부분입니다. 소화조 내부 높이에 따라서 온도 및 농도 편차를 확인하고 사구역의 비율, 비휘발성 고용물의 유입 대비 반출량 등을 확인하여 소화조가 교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평가 기준은 내부 온도, 고용물의 농도, FS 배출량, 사구의 범위로 나눌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소화조 상하부 온도는 평가 기준은 상하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1도, 그 다음에 고용물의 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되면 교반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입니다. 가온 방식은 직접 가온과 증기를 주입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가온은 소화조 외부의 열원으로부터 가온하는 이중간식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소화액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고 슬러지나 상징수를 온수의 경우와 같은 관내에 강제 순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기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고온의 수증기를 직접 슬러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설비가 낮고 조작이 간편합니다. 초창기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는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여 소화조를 가온하였으며 주입되는 수증기의 양이 상당량의 물을 공급해야 하므로 슬러지가 희석되며 완전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소화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도 교재에 정리하여 두었으며 시험 전에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미경 소화조 운영상에서 보면 소화조 하부에 퇴적된 고형물이 퇴적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런 경우 소화조 하부에는 적정 경사각을 발생시켜 퇴적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사각을 12분의 1 이상, 일본은 10분의 3 이상을 경사각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소화조 상부 스컴층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컴 브레이크 등을 설치하여 스컴을 끼워주거나 스컴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비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조 혼합 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경우는 전처리 단계에서 음식물을 이물질을 최대한 분리하여 소화조로 투입하여 주거나 적절한 교반 및 인발 작업으로 침전물을 최소화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다른 사항들도 교재를 참고하셔서 꼭 한번 확인하신 후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 방법입니다. 소화일수는 현기성 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인 체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소화일수는 국내 음식물 폐기물 특성상 현기성 소화를 위한 소화일수는 중온 소화의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상 필요하며 고온 소화의 경우는 최소 10일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화 온도입니다. 소화 온도는 현기성 소화 조건에 따라서 무가온 현기성 소화와 중온 현기성 소화, 고온 현기성 소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온도로 나누게 되는데, 무가온 현기성 소화는 온도가 20도, 중온 소화인 경우에는 35도에서 37도, 고온 소화인 경우는 50에서 60도를 유지하여 운영되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가스 이용 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랑 설비입니다.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황은 3000에서 5000 ppm 범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크게 건식 타랑 설비와 습식 타랑 설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독성이 있고 달걀 썩는 듯한 불쾌한 냄새가 있으며 바이오가스의 수분과 결합하면 황산을 형성합니다. 산은 바이오가스의 활용에 이용되는 설비들을 부식시키고 후단 정화 단계에서 성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타랑 방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식 타랑법과 습식 타랑법이 있는데, 저희 상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습식 타랑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식 타랑법의 장점은 황 제거 효율이 우수하고 고효율의 바이오가스를 생산이 가능하며 운전 및 유지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단점으로서 주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폐수가 발생될 시 폐수 처리에 대한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습 설비입니다.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수분은 정제 설비에서 부식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고습도 메탄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수분을 포함한 가스는 건가스에서 이르게 하는 처리법을 감습 또는 제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습 설비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냉각제습, 흡착법, 흡수법, 압축냉각법이 있으며 저희 사업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압축냉각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축냉각법은 현기 소화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를 습식 타랑 설비 후단에 설치하여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하는 설비를 말하며, 장점으로는 온도가 올라감으로 냉각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플랜트에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시설입니다. 소화가스 저장조는 일일 가스 발생량의 4분의 1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시간 이상의 저장이 가능하도록 1에서 2일 생산량에 대한 용적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상 부합되는 시설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국내 소화가스 저장조는 멤브레인 홀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0.5에서 3바의 저장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저장조 형식에 따라서 사진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전에 한번 다 확인하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스 저장조는 크게 4가지가 있지만 멤브레인 방식은 상리 음식물 처리장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일반 하우스 처리장에서는 스틸 저장조라고 해서 3번째 그림과 같이 철제 탱크로 되어 있는 저장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멤브레인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블 멤브레인 가스 저장 탱크는 공기압을 이용해서 지지되는 구조물로서 구성품이 간단하고 가스 포집 및 밀봉이 우수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설치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외부 충격이 약하므로 멤브레인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슬러지 처리 설비입니다. 탈수기입니다. 소화액의 처리는 탈수하여 퇴비,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탈수 케이크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목표 함수율까지 탈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소화액의 특성과 함수율 기준에 맞는 탈수기 선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탈수기는 원심 탈수기, 가압 탈수기, 벨트 프레스, 스크류 프레스, 전기 침투 탈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에서는 원심 탈수기와 스크류 프레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탈수기들은 교재를 참고하셔서 공부하실 때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심 탈수기는 1000에서 3000G의 원심력을 통한 고속 회전으로 소액을 농축 탈수하는 방식입니다. 운전상 주의할 점은 약품 주입량과 약품의 선정, 볼과 스크류 회전차, 분리수의 원류 높이 등을 조절을 해주어야 정상적인 원심 탈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수율은 보통 70에서 80%이며 탈수된 슬러지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스크류 프레스는 외동에 의한 중력 여과 후 스크류 날개의 압출에 의한 압착력과 회전력으로 탈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또한 운전 중 약품 주입량이라든지 약품 선정, 스크류 회전수에 따라서 탈수 함수율이 달라지므로 운전 중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악취 제거 설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대부분 고농도 악취에 포함됩니다. 처리시설을 완전 밀폐 구성하여도 일부 누기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완벽한 포집을 이루어질 수 있는 설비 구성이 필요합니다. 악취 성분입니다. 소가스 내부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알데하이드류로 나눌 수 있으며 악취에 기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메틸머캅탄과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악취 성분도 시험 치기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취 설비입니다. 탈취 설비에는 약액 세정, 오존 산화, 미생물 탈취, 활성탄 탈취, 직접 연소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탈취 방식이 약액 세정 방식입니다. 약액 세정 방식은 액체의 기체 용해성을 이용하여 악취 성분을 산, 알칼리 등 반응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흡수시키는 탈취 방법입니다. 장점으로서는 고농도, 저농도에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먼지, 분진 동시에 제거 가능하고 주위 환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난분해성 악취가 존재하는 경우 약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넓은 설치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배출 허용 기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소화가스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고농도의 악취로서 민원 발생이나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악취 배출 기준은 크게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서 배출 허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리 음식물 처리나 신천 음식물 처리장은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복합 악취 기준으로 배출구에서는 500배, 부지 경계에서는 15배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정 악취 물질은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기타 구역에서는 암모니아는 1ppm 이하, 메틸머캅탄은 0.002 ppm 이하, 황화수소는 0.02 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술 및 유지관리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강의 드린 내용과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주라고 표시되는 부분들은 시험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숙지하신 후에 시험 치셔서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